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공립중학교 교실입니다. 칠판 가득한 한글을 보며 선생님이 몽골어로 발음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공책에 열심히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는 제1 외국어 지위를 가집니다. 지금은 중국어 수업이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이곳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 폐강된 것입니다. 시내 대형 서점만 봐도 한국어 교재 코너가 중국어 코너보다 3배는 더 큽니다. 몽골의 스트리밍 앱 인기 차트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채우는 음악 역시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지금도 몽골 수출품의 92%는 오직 한 나라로만 향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물류와 전력망, 자원 가격 결정권까지 모두 중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몽골은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존립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몽골 여론조사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와 친해지고 싶냐는 질문에 무려 82%가 한국을 꼽았습니다. 국경을 맞댄 중국을 선택한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는 중국에 예속됐지만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 밖 한국을 향하는 나라. 이 극명한 불일치 속에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핵심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래에 어떤 위상을 가질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몽골을 알려면 지도부터 펼쳐야 합니다.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중국과 닿아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건 해변에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국산 제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출 물동량이 육상으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물류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과해야만 세계 시장에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리적 특성이 몽골 경제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종속관계인 셈입니다. 몽골의 핵심 수출품은 석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62.9%를 차지하며 구리 정광이 19%, 철광석이 3.2% 순입니다. 오직 광물 자원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광물의 목적지는 단 한 곳입니다. 2024년 상반기 몽골 수출의 92.6%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스위스가 4%, 한국은 1%에 그칩니다. 몽골이 창출하는 부의 대부분이 단일 국가를 거쳐야만 세계로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몽골산 광물의 90% 이상이 아무 가공 없이 원석 상태로 중국에 수출됩니다. 중국은 이 원석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되레 몽골에 되팝니다. 결국 자국 땅에서 나온 자원을 중국을 통해 비싼 값에 다시 사오는 셈입니다. 가격 결정권이나 협상력은 전무합니다. 고비 사막 남단에는 세계적 규모의 구리 및 금복합 광산인 오유 톨고이가 자리합니다. 이 광산이 몽골에 얼마나 큰 부를 안겨줄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가격 책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계가 지켜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입니다. 중국은 방역을 명분으로 아무런 협의나 통보 없이 몽골과의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고비 사막 국경지대엔 석탄 운송 트럭 수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광산은 문을 닫았고 외화벌이도 막혔습니다. 몽골 경제가 사실상 멈춰서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끝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보상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습니다. 거대 이웃 국가가 작은 이웃의 경제 숨통을 조이고도 모른 척한 셈입니다. 당시 몽골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자존심이 경제와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향하는 끝에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적 종속이라면 중국에 순응할 법도 한데 몽골인들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몽골 사회 저변에 자리한 반중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의 산물입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 북부의 내몽골 자치구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몽골 본토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몽골계 주민이 거주합니다. 내몽골의 총인구는 2,400만 명 이상으로 350만 명인 몽골 전체 인구의 7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사는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20세기를 지나며 유목문화는 해체되고 목초지는 개발 명목으로 사라졌으며 고유의 언어와 전통도 희미해졌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 계기는 2020년에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내몽골 지역 학교의 몽골어 수업을 점차 없애고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어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교실에서 몽골어가 퇴출되는 조치였습니다. 이에
내몽골 전역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목동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봉쇄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위성과 SNS를 통해 몽골 전역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국경 너머 동포들이 모국어를 빼앗기는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라는 공포와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몽골 민족의 자부심인 칭기즈칸을 자국 역사에 넣으려는 시도가 반복됩니다. 칭기즈칸을 원나라 황제로 묘사하는 관영 매체 보도에 몽골은 분노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웅을 빼앗으려는 이웃에게 좋은 감정은 어렵습니다. 일상에서의 불만도 쌓여갔습니다. 중국 자본이 유통시장을 장악하며 현지 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몽골 화물차들은 중국 국경에서 수시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통관 절차 변경은 기업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돈은 중국에서 왔지만 그 과정에 쌓인 감정은 불쾌함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 몽골 사회는 기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는 중국에 종속되고 감정은 반중으로 흐르며 젊은 세대는 새로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나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스며든 방식은 대기업의 전략이나 정부의 외교 계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누구도 의도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드라마 한 편이 위성 전파를 탔을 뿐입니다. 1990년대 말 몽골 국영방송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된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장금이 방영될 때면 울란바토르의 집들이 텅 비었고 겨울 연가가 할 시간에는 거리가 조용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 BTS가 등장했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어느새 문화적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왜 이토록 강력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문화적 동질감이 존재합니다. 이는 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과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외모가 비슷합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인을 낯선 외국인이 아닌 익숙한 얼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같은 북방, 아시아 계통의 조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와 몽골어는 문법 구조와 어순이 놀라울 만큼 닮았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가 같습니다. 같은 알타이 어족으로 묶이는 두 언어의 문법적 유사성은 한국어 학습의 장벽을 크게 낮춥니다. 어순이 완전히 다른 중국어와 비교하면 몽골인에게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훨씬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음식과 생활 방식도 비슷합니다. 육류 위주의 몽골 식문화는 고기를 즐기는 한국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함께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 역시 매우 닮았습니다. 몽골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가족에게서 이질감 대신 친근함을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몽골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상 자체가 몽골인들에게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된 것입니다. 두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운명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자원이나 기술은 있지만 외세에 취약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지배를 겪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문화산업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실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한 나라. 몽골 청년들은 한국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몽골인은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6월 한국에 머무는 몽골인은 5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몽골 인구 350만 명을 감안하면 국민 64명 중 1명은 지금 한국에 사는 셈입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이 시작된 2004년 이래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온 몽골 근로자만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이 통계는 합법적인 경로로 들어온 이들만 집계한 것입니다. 한국 내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분야는 이사업계입니다. 전체 종사자 4만 5천 명 중 약 32%가 몽골인으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서는 몽골 인력이 없으면 이사업계가 멈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들의 하루 일당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이릅니다. 몽골 교사 한 달치 월급이 30만 원 수준이니 한국에서 한 달 일하면 두 달치 이상을 버는 셈입니다.
이 노동력의 경제적 효과는 막대합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돈은 한 해에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몽골 전체 경제의 약 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몽골 가정에게 한국에서 온 돈은 단순한 외화가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비이자 낡은 집을 고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종잣돈입니다. 그 돈을 가져온 이들은 무엇을 함께 들여올까요? 돈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경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국에서 일해본 몽골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의 부지런함, 빠른 일 처리, 잘 짜인 시스템, 그리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마음을 터놓게 된 특유의 정문화입니다. 밤 11시에 일이 끝나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허물없이 농담하는 회사 사람들, 몽골에서 온 직원들을 식구처럼 아껴주는 사장님 이야기는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미담처럼 퍼져나갑니다. 물론 부풀려진 면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온 이들 중 한국을 나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한 공식 행사에서 주몽골 한국 대사관 측 인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몽골 4가구 중 한 집은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요. 코트라가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나눠주는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수 몽골인이 한국어를 알아들으니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말을 조심하십시오. 이건 분명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한국어의 영향력이 몽골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2007년 몽골의 첫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고 지금은 울란바토르 시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기자는 항상 줄을 섭니다. 사설 한국어 학원들 역시 이미 뜨거운 경쟁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몽골 국립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있고 한국어 통번역과는 몽골에서 손꼽히는 유망 직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수치가 바로 저 82%입니다. 정치 경제학에서는 국가의 힘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물류 봉쇄처럼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을 하드파워라고 부릅니다. 그와 반대로 문화, 언어, 좋은 이미지, 신뢰처럼 상대가 스스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힘은 소프트파워라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때 그는 할리우드 영화와 팝 음악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개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장은 바로 한국과 몽골의 관계일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구축한 게 아니라는 점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쌓인 신뢰는 계획적으로 만든 신뢰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 중 하나로 꼽힐 정도입니다. 구리, 석탄, 히토류, 형석, 몰리브덴 등 21세기 첨단 산업의 피와 같은 원료들이 고비 사막과 초원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서버 모두 핵심 광물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광물 전량을 수입하는데 그중 90%가 중국산입니다. 만약 중국이 수출기를 막아버리면 한국의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선언했을 때 한국 반도체 업계가 초긴장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몽골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몽골의 전략과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라는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2024년 경제 동반자 협정 3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자원과 기술을 맞바꾸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광물 재련 기술을 지원하고 몽골은 원자재가 아닌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양국 모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차갑게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 중심의 경제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출의 92%를 감당할 다른 물리적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국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만 기대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교역 파트너가 아닙니다. 문화와 사람으로 이미 연결된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82%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지정학적 숙명이라면 한국과의 관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연입니다. 전자는 지리가, 후자는 마음이 정한 셈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지도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인구 5천만 명, 작은 영토의 자원도 부족하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수천 킬로미터 밖 초원의 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총칼로 위협하지도 않았으며 돈으로 환심을 산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나라는 다가올 미래에 상상 이상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상 첫머리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제는 중국의 92%나 의존하는데 왜 몽골인 82%는 한국을 꼽았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상대보다 자신이 마음 가는 상대를 택하기 마련입니다. 중국에게는 몽골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몽골인들이 한국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물자는 거래할 수 있어도 진심은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힘센 나라들은 관세나 제재, 군사 동맹을 무기로 삼아 세력 확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초원의 350만 인구가 보여준 선택은 우리에게 다른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앞으로의 시대의 진정한 강국은 자원이나 군사력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 최고로 꼽히는 국가가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델